그날 병원에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연락 금지 대상이었다는 걸요. 한 달 동안 아들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뜨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물었더니 출장 중이라 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라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 SNS에는 가족 나들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웃고 있는 손녀, 놀이기구를 타는 아들, 그리고 캡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오랜만에 셋이서만 보내는 여유로운 하루. 셋이서만. 그 말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출장 기록은 없었고 아들은 병가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길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아들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맞으세요? 그런데 보호자분이 연락 금지 요청하셨어요. 연락 금지. 제 아들이 저를 연락 금지 대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며느리와 친정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 병원비 어머님께 말해서 받아내요. 지금이 기회예요.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모르셔야 해요. 오빠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울지 않겠다. 먼저 끊겠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달 동안 연락 없던 아들이 사실은 병원에 있었고 며느리 가족이 병원비를 받아낼 기회로 삼으려 했던 어머니의 단절 선언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달째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스스로를 달랬죠. 프로젝트 마감이라더니 진짜 바쁜가 보다. 그런데 엄마 마음은 말로 다독인다고 접히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휴대폰부터 잡았습니다. 습관처럼요. 화면을 켜고 카톡을 열고 아들 이름을 누르면 거기엔 제가 보낸 메시지만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밥은 먹고 다니니? 요즘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 엄마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회색 말풍선만 쌓였습니다. 읽음 표시는 떴어요. 그런데 답은 없었습니다. 그 작은 글자 하나가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을 줄 몰랐습니다. 읽음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으면 더 답답했어요. 읽었으면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엄마 바빠. 나중에. 그 정도만이라도요. 더 무서운 건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상은 꼭 나쁜 쪽으로만 달려간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사고 난 건 아닐까? 아프거나 다치거나 누워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을 먼저 보낸 뒤부터는 연락이 끊긴다는 게 제겐 공포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날도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던 아침이요. 여보, 저녁엔 일찍 들어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전화는 받지 않았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락이 안 되면 심장이 내려앉아요.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자꾸만 목을 조였습니다. 그래서 더 참아보려 했습니다. 준호가 바쁜 거겠지. 프로젝트 끝나면 연락하겠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밤마다 전화기를 들고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받을 수 없습니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면 저는 그냥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벨소리만 듣다가 끊는 제가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애걸하듯 전화를 걸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보험이라는 후배 정미한테 전화했습니다. 정미야, 나 요즘 아들 연락이 안 돼서 미칠 것 같아. 정미가 짧게 대답했어요. 언니, 너무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당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뭘 당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부터였어요. 혹시가 확신처럼 자라기 시작한 게요. 그리고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쁜 게 아니야. 그 목소리를 저는 애써 눌렀습니다. 아직은 믿고 싶었으니까요. 결국 며느리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번호를 누르면서도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수진이가 받았습니다. 수진아, 준호 전화가 안 되는데 혹시 무슨 일 있니? 잠깐 뜸을 들이더니 수진이가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출장 중이에요. 해외 프로젝트요. 해외 프로젝트? 그 말이 제 귀에 걸렸습니다. 준호가 해외 출장 간다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로 갔는데? 언제 들어와? 그런데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끊어버렸습니다. 뚝 하고요.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통화 종료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달랐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런 말들이 붙었을 거예요. 수진이가 원래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딱딱했습니다. 마치 업무 전화 받듯이 기계적이었어요. 출장이라면 어디로 갔는지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언제 들어오는지, 프로젝트가 뭔지 그 정도는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출장 중이라는 말만 던지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엔 남편이 붙여놨던 야광별이 아직 붙어 있었어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남편은 그걸 보며 우리 밤하늘 보고 자자고 했었는데 이젠 그 별만 남았습니다. 자꾸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진이 프로필 사진을 보고 지우 사진을 보고 다시 준호 카톡창을 열어봤어요. 여전히 회색 말풍선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 영안실 앞에서 중얼거리던 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가셨어요? 한마디라도 하고 가시지. 그때도 저는 이랬어요.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하고 무섭고 그런데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았죠.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제 불안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하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올라왔어요. 나한테 뭔가를 숨기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수진이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어요. 출장 중이에요.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요. 그 차갑고 짧은 말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미가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언니, 너무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당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뭘 당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동네 김여사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산책 나갔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김여사를 봤거든요. 옆에 앉으니까 김여사가 먼저 물었어요. 정혜 씨, 요즘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저는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한 달째 연락이 없네. 김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툭 던지듯 말하더군요. 요즘 며느리들 시어머니 귀찮으면 차단도 한다더라.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차단. 그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저는 입으로는 설마 했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차단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수진이 얼굴 위에 겹쳐졌습니다. 그 차갑고 짧았던 목소리,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요라고 말하던 그 톤이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로 저를 귀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더 못 견디겠어서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진이 카톡 프로필을 눌러봤어요. 거기엔 아이 지우가 공원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서 손에 낙엽을 쥐고 활짝 웃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날짜를 보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제였습니다. 프로필 아래 상태 메시지도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좋아서 하루 종일 걷기. 저는 그 글자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하루 종일 걷기. 출장 중이라던 사람이 어제 하루 종일 걷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올렸다 내렸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어서요. 혹시 예전 사진을 다시 올린 건 아닐까? 그런데 사진은 계속 나오더군요. 놀이기구 앞에서 찍은 사진. 지우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사진. 벤치에 앉아 있는 가족 사진. 모두 어제, 그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아래 캡션이 제 속을 긁었습니다. 오랜만에 셋이서만 보내는 여유로운 하루. 셋이서만. 그 말이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셋이서만. 그럼 제 아들은 그 셋 안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준호도, 수진이도, 지우도. 그 셋이 함께 공원에 가고 놀이기구를 타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 밖에 있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보다는 서러움이 먼저 올라왔어요.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족끼리 공원에 놀러 갔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셋이서만 가겠다고 저를 빼고 간 거였어요. 정미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언니, 너무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이게 당하는 거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준호가 지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옆에서 웃고 있었고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아니,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지워져 있었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냥 엄마, 이번 주말은 우리끼리 보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안 됐을까요? 그럼 저도 이해했을 거예요. 섭섭하긴 해도 이렇게 배신감까지 느끼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요. 출장이라고, 해외 프로젝트라고, 회의 들어간다고 그렇게 저를 속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말했던 그 바람이겠죠. 가을 바람이 좋아서 하루 종일 걷기. 그 바람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는 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불안, 서운함,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숨이 막히더군요. 새벽 3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보다가 다시 휴대폰을 켰어요. 아들 카톡창을 스크롤하며 지난 대화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엄마 걱정 마. 그 짧은 답장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어쩌면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걸 수도 있었어요. 아들이 정말 바쁠 수도 있고 며느리도 진짜 회의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진들도 출장 가기 전에 찍어둔 걸 나중에 올린 건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출장이라면서 거짓말을 해? 셋이서만이라고 쓰면서 나는 왜 빼?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에게 전화해서 따져야 할까요? 수진이한테 거짓말했지? 라고 물어야 할까요? 그런데 만약 제가 오해한 거라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직접 물을 방법이 없으니 저는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멀쩡한 척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봤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 다시 휴대폰을 켜서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진동이 오지도 않았는데 온 것 같아서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화면을 켜보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 또 아들 카톡창을 열어봤습니다. 여전히 회색 말풍선만 쌓여 있었고요. 그러다 문득 제 안에서 더 비참한 말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귀찮나? 그 말을 내 입으로 꺼내는 순간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들한테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됐을까요? 엄마가 아들한테 귀찮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전화 한 통 못하고 물어볼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혼자 상상만 하다가 지쳐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거면 어쩌지라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며느리도 나쁜 아이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오해가 그날 오전 깔끔하게 부서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다닌다는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누르면서도 이러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직원이 받았습니다. 네, 여기는 디지털 솔루션즈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저기 박준호 팀장님 출장 갔다고 들었는데 언제 들어오나요? 키보드 소리가 잠깐 나더니 직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출장 기록 없으신데요. 최근엔 계속 출근이셨고 오늘은 병가로 되어 있습니다. 병가. 그 2글자가 제 심장을 내려앉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병가. 아들이 아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몰랐을까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거짓말이었다는 게 확실해졌죠. 출장이 아니었어요. 해외 프로젝트도 아니었고요. 아들은 아파서 쉬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숨긴 겁니다. 정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너무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당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그 길로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수진이가 받았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들킬까봐 조마조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 어디 아프니? 그 같은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회사에 전화했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출장 안 갔더라. 병가래.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통화가 곤란해서요. 곤란은 제 쪽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곤란한 건 나야. 1달 동안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자. 그리고 딱 한 사람,
조력자가 떠올랐습니다. 동네 후배 정미였어요. 보험 설계 일을 하는 아이였죠. 1년 전쯤 제가 보험 상담받으러 갔다가 알게 된 후배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0살 정도 어렸지만 속은 저보다 깊었어요. 정미한테 전화했습니다. 정미야, 나 지금 좀 도와줄 수 있어? 정미가 묻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언니, 어디에요? 바로 갈게요. 30분쯤 지나서 정미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언니,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면 손해봐요. 기록부터 잡고 가요. 정미는 병원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라서 그런지 말하는 게 능숙했어요. 보호자 등록과 연락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범위만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더니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언니, 혹시 보호자 연락처가 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의도예요. 그 말이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의도. 그러니까 일부러 저를 뺀 거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자. 정미가 차 키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울지 마세요. 기록 남겨야 해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안 울 거야. 이제는. 정미가 운전하며 제 옆을 슬쩍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면 손해봐요. 기록부터 잡고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 말이 맞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야 할 때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미가 주차를 하는 동안 저는 병원 로비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실려온 곳도 이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달려갔더니 이미 늦었었죠. 정미가 제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가자.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준호 환자 찾으러 왔어요. 저 어머니예요. 직원이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맞으세요? 네. 그런데 보호자분이 연락 금지 요청을 해두셨어요. 연락 금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락 금지. 그러니까 아들이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병원에 요청해 둔 거였어요. 제가 병원에 전화해도 알려주지 말라고, 제가 찾아와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막아둔 겁니다. 저는 직원을 똑바로 봤습니다. 연락 금지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보호자 요청 사항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정미가 제 옆에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보호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배우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그러니까 수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보다는 배신감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연락 금지 대상으로 만들어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일단 밖으로 나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미를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미가 미리 파악해둔 병실 쪽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복도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 2개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미도 제 옆에 섰고요. 한 목소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 어머님께 말해서 받아내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리고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모르셔야 해요. 오빠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비를 받아내자. 그것도 제가 모르게. 아들이 시켰다고. 정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당장 뛰어들어갈까봐 말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들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수진이 친정 엄마였어요. 병원비가 얼만데 그냥 넘어가려고 해? 시어머니한테 받을 건 받아야지.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근데 어머님이 알면 오빠가 화내요. 화내면 어때? 돈은 받아야지. 아들 병원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걱정시키기 싫어서라는 변명이 얼마나 쉽게 돈 냄새로 변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정미가 제 얼굴을 봤어요. 제가 울까봐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정미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미야, 이제부터는 울 엄마가 아니라 계산하는 사람이 될 거야.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언니.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들을 보지도 않았고요.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요. 정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복도 끝 벤치로 저를 데려가더니 낮게 말했어요. 언니, 지금 들어가서 울면 끝이에요. 먼저 끊어야 이겨요. 저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 병원 원무과로 내려갔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어요. 보호자 변경 신청하려고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환자 어머니예요. 박준호 환자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현재 보호자가 배우자분으로 되어 있어서요. 변경하시려면 환자 본인 동의나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정미가 미리 챙겨오라고 했던 거였어요. 여기 있어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몇 번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보호자 추가는 가능한데 기존 보호자 삭제는 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만 해주세요. 그리고 긴급 연락처, 제 번호로 정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정미가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서류를 다 쓰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병원. 더는 숨기지 마. 보내고 나서 정미와 함께 로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눈은 빨갛고 목소리는 떨렸죠. 뒤에는 낯선 여자가 따라왔어요. 아까 복도에서 목소리 들렸던 수진이 친정엄마였습니다. 수진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빠가.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죄송한 건 두 번째야.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한 거. 두 번째는 나를 연락 금지로 막아놓은 거.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수진이 친정엄마가 끼어들었어요. 아니, 어머님. 오빠가 걱정시키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다들 힘든데.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방금 받아내라고 하신 분 누구세요? 순간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친정엄마 얼굴이 굳었어요. 뭔 소리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아까 복도에서 다 들었어요. 병원비 받아내라. 지금이 기회다. 그 말. 수진이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지 마. 나 다 들었어. 수진이 친정엄마가 뻣뻣하게 말했습니다. 아픈 사위 챙기느라 다들 힘들잖아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힘든 건 다들인데 왜 내 목만 계산이 빠르죠? 그 여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수진아, 오늘부터 병원비는 아들 명의 통장으로만 처리해. 내 돈은 끝. 수진이가 울먹이며 매달리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오빠가 어머님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대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수진이 손을 떼어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거짓말하고 나를 차단하고 병원비 받아낼 궁리하는 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나한테 연락 금지 걸어놓은 그 순간부터 나도 너희한테 인생 금지 걸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내 전화? 앞으로 너희가 먼저 걸어도 내가 안 받을 거야. 그 말 끝에 복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미가 제 옆에 서서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수진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수진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단절은 잔인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한 결정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야 제 인생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깨어났다고요. 저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마음 한편에선 이미 결정이 나 있었어요.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수진이가 옆에 앉아 있었고요. 아들이 저를 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달려가서 손을 꼭 잡고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침대 옆에 서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살라고 숨긴 거면 그 방식이 틀렸어.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걱정시키기 싫었다고? 그래서 나를 연락 금지로 막아놨어? 그게 효도야?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약한 모습 보이면 엄마가 또 힘들어 하실까봐. 그 말이 예전 같으면 제 마음을 녹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걱정시키기 싫다는 말 뒤에 저를 아예 지워버렸다는 거요. 그리고 돈 얘기가 섞인 순간 그건 효도가 아니라 거래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병원비 받아내자는 얘기 다 들었어. 내가 시켰다며? 아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옆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눈을 감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다시 내 마음을 이용하는 열쇠가 되면 안 되니까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안 통해. 내가 한 일은 엄마를 지운 거야. 그걸 알아야 해.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시켜 먹던 반찬 대신 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작은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 한 공기 차려 먹었어요. 혼자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김여사랑 걷기 모임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가을 바람을 맞았어요. 수진이가 말했던 그 바람이었죠. 이제는 제가 그 바람 속에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아들 전화가 와도 수진이 문자가 와도 저는 먼저 확인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수진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빠가 퇴원했어요. 어머님 보고 싶어 해요. 저는 그 문자도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전화해서 물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내 마음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다는 걸요.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 지킬 선을 정하는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먼저 연락하지 않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대신 제 인생과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그날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늦었지만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 지킬 선을 정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제 인생은 그날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67년. 그 시간 동안 저는 참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아들이 연락 없어도, 며느리가 차갑게 대해도 저는 참았어요.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참는 게 아니라 먼저 끊어낼 줄 아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아들은 여전히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읽지만 답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진짜 미안함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나가고, 혼자 웃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제 마음이 담보로 잡히는 거였어요.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먼저 걱정하지 않아도, 먼저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가 아니라 끊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저한테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